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한국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오컬트 스토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컨텐츠 같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인육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부제로 인정할 수 없는 이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현재 사법부는 이걸 인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던지면 이거 오원춘인가? 이거 혹시 지존파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둘 다 아닙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말만 여러분이 보셔도, 그 내용만 보셔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은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혹시라도 너무 자극적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조심스럽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X로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전남 화순군 동면이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러분에게 일단 위치를 안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의 지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산과 논이 껴있는 곳이고 대부분 농산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당연히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조금 단위로 마을들 사람들끼리 같이 도우면서 살아있던 그런 곳이었죠. 평화롭고 각자의 농산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화기애애한 하나의 마을, 이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무언가 좀 이상한 느낌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는 2013년입니다. 2013년 4월 30일 마을에 살고 계신 정씨 할머니셨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당시 64세셨는데요. 한 집에 이웃 주민 집이 있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건을 빌리려고 평상시에 굉장히 잘 알고 지내던 언니인 70세 조씨를 찾아갑니다. 바로 실제 집 이곳입니다. 언니 있어? 라고 이렇게 간에 물건을 빌리기 위해 저 집 안으로 들어가셨었는데요. 그 안에는 언니는 없었습니다.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조씨, 언니의 남편인 공씨였습니다. 75세 남편 공씨가 나와서 언니 어디 갔어요? 라는 질문에 밭나갔나 보죠. 저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있겠죠? 라고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어딘가 나갔나 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늘 수 없이 4월 30일 그냥 집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친한 언니였기 때문에 몇 차례 언니를 만나러 이 집을 방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언니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설마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집에 돌아와서 평상시에 일을 계속 하셨던 거였죠. 그렇게 또 며칠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또 언니한테 가봤는데 또 언니는 없고, 어느 때 생각해보니까 조씨가 너무 오랫동안 마을에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2013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며칠 앞둔 그날 다시 한번 조씨를 찾아가게 됩니다. 정씨 할머니는 조씨 할머니를 찾아가서 또 남편분에게 공씨 혹시 언니 어디 갔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밭 나갔나 보지. 난 어딘지 몰라. 자꾸 이렇게 뭔가 얼버무리는 이상한 답변을 또 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때 당시 그도 그럴 수 있을 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남편 공씨가 지적장애 3급입니다. 지적장애가 3급이기 때문에 평소에 원래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을 저렇게 어눌하게 하고 그냥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진 건 뭐냐면 이제 뭔가 느낌이 아는데 숨기는 듯한 말투, 이건 지금 말이 어눌해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정씨 할머니였던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왜 정씨 할머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지? 남편이 원래 말을 잘 어눌하게 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엄청 작은 마을에서 사람이 한 명 사라지는 문제는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마을 주민들끼리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 중에 갑자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내 조 씨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 범죄다라고 직결적으로 처음에 연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뭔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좀 있었나 보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예전에 좀 젊었다면 친정에 갔겠지라고 하겠지만 이미 연세가 70세셨기 때문에 친정보다는 뭐 자식한테 갔겠지라고 마을에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일주일을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걸 하나 알게 됐던 거죠. 분명히 평범하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정씨 할머니의 입장은 좀 달랐던 겁니다. 결국 정씨는 공씨와 언니 조씨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다 마을끼리 같이 아는 사이니까 전화번호도 알고 있던 거죠. 전화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혹시 언니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 혹시 가 계시니? 라는 질문을 딱 던졌는데 아들은 아니요? 어머니 오신 적 없는데? 안 그래도 이제 곧 내려갈 참이었어요. 어버이날이라서. 근데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라고 아들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별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연히 정씨 할머니는 뭐 별일 있겠어. 뭐 아들이 확인해 보겠지. 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정확히는 집에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집에 전화를 했더니 받는 사람이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버지에게 안부차 이런저런 말씀, 뭐 건강은 어떠세요? 뭐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가 저 조만간에 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은 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혹시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니 정씨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며칠째 안 보이신다 그래서 혹시 뭐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전까지는 답변을 잘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아들의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신 거죠? 그 아들이 뭔데요? 어디 가셨어요? 뭐 싸우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싸웠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뭐 다른 마을 저기 뭐 동네 친구분한테 가신 거예요? 네 엄마? 네 엄마 냉장고에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라고 놀란 아들이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뭐라고요? 라는 말에 분명히 아버지는 냉장고에 있다고. 냉장고? 아버지가 물론 약간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좀 잘못하시는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들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며칠 전에 하도 나한테 잔소리한 너도 알잖아. 너희 엄마가 나한테 엄청 잔소리하는 거. 너무 잔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냥 죽여서 냉장고에 넣었어.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아들이 처음에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처음엔 그랬던 겁니다. 설마 진짜겠어? 아버지가 조금 정상적인 분들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뭔가 오바스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뭐 냉장고에 있다라는 표현이 뭔가 좀 뭐 각방을 쓰고 있어. 바깥에 버려놓은 창고 냉장고에서 살고 있어. 뭐 이런 표현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신데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가서 어머니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그 전화를 받고 처음엔 단조롭게 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단조롭게 그냥 신고받은 이 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로 범죄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집니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땐 뭔가 그냥 평화로운 집처럼 보였던 곳입니다. 어머님 계시나요? 라는 질문에 거기에 남편 공씨는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요? 어디 있는 냉장고요? 저쪽 밖에 나가면 있는 냉장고요. 그쪽을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보시는 이 옷이 걸려있는 저 문을 지나 옆쪽으로 가깝게 들어가 봤던 거죠. 그리고 그곳엔 냉장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냉장고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게 발견됩니다. 뭔가 농산일에 쓰는 포대자루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포대자루 하나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게 뭐야? 그것도 위에 냉동칸에 있었던 거죠. 실제 그 포대가 있었던 냉동칸 위칸입니다. 경찰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근데 이미 그 안에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를, 남편 공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2013년 5월 5일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근데 시체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감식반이 도착하기 시작하고 국가수가 도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 시작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거 뭐 소나 돼지 아니야? 뭐 안에 장기가 나오고 살점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정말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펼치고 하나씩 맞춰보는데 양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분명히 뼈 같은 것도 있긴 했는데 그 뼈의 양도 너무 적었고, 이게 정말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했던 거죠. 이미 시신 자체가 전부 다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토막살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주요 장기도 없는 상태, 그리고 피부도 없는 상태, 얼굴, 손, 발, 그리고 심지어 척추까지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됐던 것,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까지 물어봐야 될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거 돼지겠지, 이거 그냥 소겠지 라고 생각한 사람들 눈 사이에 그 안에 나왔던 피해자의 골반뼈가 확인됩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그렇게 긴급 체포 후 신문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사건을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의 범인인 남편 공씨의 진술입니다. 남편 공씨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안해서 정말 진짜야? 라고 싶겠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6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4월 29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즉 정씨 할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왜 없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둘은 7시 반에 집안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내였던 조 씨는 굉장히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 진술에 따르면 남편이 약간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고차원적인 일은 못하고 남자다 보니까 대부분 힘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시키는 일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이제 말다툼이 시작됐던 거죠. 아니 이거 좀 하라니까 왜 안 해? 라는 얘기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좀 내비둬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나 혼자 하라고? 라는 그냥 티격태격하는 정도의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말이 나와도 남편 공씨는 자꾸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다음날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스럽게 가사분담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놓고 좀 이것 좀 하고 가, 왜 일을 안 해?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 정상인보다 지금 지능이 낮은 남편과 사는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마을에서 집을 꾸리며 가정을 꾸리며 살아오셨던 부부였던 거죠. 누가 봐도 심각한 싸움이 아닌 일상적인 어느 부부든 뭐 이 정도의 다툼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날만 하필 남편 공씨가 좀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변했고 곧장 집의 옆에 있는 창고로 갑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있는 데서 이걸 가지고 옵니다. 실제 흉기입니다. 끄트머리 쪽에 약간 피 같은 게 묻어 보이신 것도 아마 보이실 겁니다. 남편 공씨는 갑자기 평상시처럼 나왔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창고에 가서 저 곡괭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협박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내 조 씨는 뭐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 공 씨는
그 곡괭이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공 씨가 진술을 했을 때 조금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 마구잡이로 흔든 게 아니라 다리를 먼저 공격합니다. 곡괭이로 다리를 먼저 찍었던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을 받았던 조씨 할머니는 바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만해라. 왜 그러는 거냐? 라고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곧바로, 그리고 자기가 평생 믿고 함께했던 남편이 자기에게 이런 행동하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측 불허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별도의 말도 없이 그 곡괭이를 온몸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쓰러진 아내는 남편이 휘두르는 곡괭이에 마구 내려쳐지면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절규도 했고 애원해도 했는데 당시의 공 씨의 진술로는 그게 불쌍해 보였다, 아파 보였다라는 느낌을 아예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는 거기서 쾌락을 느꼈던 부분이었죠. 결국 이 앞마당은요 시뻘건 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손도 아닌 남편의 손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살해가 됐던 거죠. 당시에 공 씨가 했던 얘기가 속 시원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사망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분이 안 풀렸던 거죠. 그렇게 여러 번 곡괭이로 난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려서 그때부터 아내의 시신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 집에서 사용하던 칼을 갖고 나와서 아내의 시신을 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죠. 이게 유기를 위해서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분이 안 풀린 문제였던 거죠. 자기의 분을 풀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 씨는 목적 자체가 달랐던 거죠. 시신을 고기처럼 하나씩 잘랐던 겁니다. 부위별로 절단하기 시작했는데 공 씨의 진술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칼로 자르려고 하는데 잘 안 잘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안 되네. 왜냐면 뼈도 있고 피부도 있고 힘줄도 있고 근육 조직도 있다 보니까 칼 하나 가지고는 너무 힘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가위 2개와 도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시신을 완벽하게 해체합니다. 머리와 양 손발, 그리고 척추, 늑골, 피부, 근육, 뼈, 이 모든 걸 다 절단을 하고 장기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장기를 꺼내고 머리와 목, 그리고 양 손발, 그리고 일부의 장기를 이곳에 갖다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을 아십니까? 시골 마을에 있는 겁니다. 바로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는 대부분 바깥에 존재하거든요. 저기 덮어놨지만 말이죠. 정화조를 열고 그 안에 오물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자신의 아내의 머리, 목, 그리고 양 손발, 장기를 버립니다. 그 오물 속으로 가라앉았던 거죠. 그리고 남았던 장기와 피부 근육, 뼈는 창고에 있던 비료포대를 갖고 와서 4포대에 나누어 담았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공씨 진술입니다.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너무 쾌락이어서 정화조에 버리기 전에 살점을 들고 그걸 마치 이제 육회를 먹듯이 먹으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씹어 먹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인육을 직접 자기가 섭취를 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의 인육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나머지를 총 4군데에다가 분리를 시키고 뼈나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은 자신의 집에서 150m 떨어진 언덕 밭에다가 파묻습니다. 이유가 먹을 수 없어서입니다. 먹는 건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살점, 근육, 그리고 장기 같은 걸 포대에, 새 포대에 넣어서 그걸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경찰이 발견한 포대는 하나였습니다. 총 포대를 3개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럼 2포대가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럼 나머지 2포대 어디 갔어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좀 먹은 것도 있고요. 그거 먹어봤더니 통쾌하기도 하고 내가 다 먹을 수 없어 중간에 상할 것 같아서 좀 나눠줬어요. 정말 끔찍한 소리입니다. 그걸 나눠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있죠. 나누어 주었다. 경찰이 너무 경악을 한 겁니다. 이거 설마 주민들한테 나눠줬다고? 라는 생각이었는데 아니요, 주민 말고 제가 더 아끼는 애들한테 줬어요. 바로 얘들입니다. 자신의 집에 뒤에 언덕에서 키우고 있던 개사육장입니다. 개사육장에 있던 6마리의 강아지에게 공씨는 그날부터 해서 비료포대를 가지고 가서 사료 대신 밥통에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부었던 거죠. 즉 사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검거될 때까지 약 4일에 걸쳐서 계속 아내의 시신을 그 사육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개들에게 먹이로 제공을 했던 겁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됐을 때 굉장히 짧은 줄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끔찍하고 잔혹하고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언론에 나왔던 기사는 남편이 아내와 다툼을 하다 토막살인을 냈다 정도로만 글이 올라오고 이름도 전부 가려져서 나옵니다. 대부분 A씨, B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죠. 왜냐면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까봐 많은 언론이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자세하게 내용이 밝혀지지가 않았던 거죠. 한적한 시골 마을,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범죄가 터진 겁니다. 법에 심판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무서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뒤에 후속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냐면 범인이 용의 주도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이거 너무 계획적인데? 정말 죽이려고 마음먹고 해체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면에 용의 주도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백했습니다. 엄마 내가 냉장고에 넣었어. 죽였어.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는 점. 두 번째, 도주하지 않았다는 점. 세 번째, 그거를 먹기는 했지만 너무 그냥 대놓고 그냥 둔 거죠. 어떻게 보면 태워서 없애버리던가 다 같이 정화조에 넣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주를 계획한 사실도 아예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밭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곡괭이도 보셨겠지만 곡괭이도 피가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은 늘 똑같았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경찰과 검찰의 질문에 평소 자신에게 아내는 자꾸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핍박하고 구박을 했다. 그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오다 보니까 그 분노가 한 번에 표출돼서 나도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지른 거다. 반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수십 년이 지나 쌓인 그 분노가 한 번에 터졌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분노를 정말 끔찍하게 풀어버렸던 이야기가 됐던 거죠. 물론 지적장애를 가진 공씨가 일반인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향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치고는 너무 끔찍했거든요. 당시 검찰도 조사를 합니다. 마을 주민도 수사를 해보고 아들에게도 물어보지만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 행위를 아내가 남편에게 가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정말 때렸다, 몸에 피멍이 들었거나 꼬집힌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믿어줄 텐데 그런 어떠한 흔적도 없었던 상태였고 마을 주민들도 되게 많이 챙겼어요. 조시 언니가 되게 공실 잘 챙기고, 왜냐면 좀 부족하니까 챙기고 하면서 이렇게 좀 말다툼은 있었어도 막 이 정도까지 마을 주민들이 다 경악을 했던 거죠. 굳이 이 정도 일까지 나올 사건은 아니었는데. 법의 심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잔인한 범행, 사체, 손괴 등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지만 범행을 본인이 분명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점, 더불어 계획성이 없는 우발적, 충동적인 범죄인 점. 물론 아내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려찍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합니다. 즉 시신을 훼손했다.
그 이후에 그거를 섭취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일반적 진술이니까 말이죠. 지적장애 3급인 공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자 즉 조씨죠. 아내 조씨의 아들, 공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가명 사유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3년 당시에도 이미 75세였습니다. 징역 25년형이면 100살입니다. 즉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어쩌면 무기징역과도 같은 형량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설마 인육 사건이 지존파 말고, 그리고 뭐 오원춘 말고, 오원춘도 인정하진 않았지만 오원춘 사건도 1심 재판부 정도만 인육 제공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지 2심과 3심은 인정하지 않았죠. 이 이외에도 정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국에도 사실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과 의도가 그리고 분명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정말 우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서 나오진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공씨와 조씨의 아들 공씨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살해되었고 그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 사건 파일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